안녕하십니까, 박인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2차 대전 기간 동안에 미국의 대기업이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은 물론이고 나치 독일에도 상당한 양의 군수물자를 제공하면서 커다란 이익을 봤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미국과 영국이 2차 대전에 임하면서 이른바 대서양 헌장을 통해서 민족 자결을 천명했는데, 즉 전쟁이 끝나면 모든 인류에게 민족 해방, 인간 해방을 선사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과연 처칠과 루즈벨트의 이 약속은 지켜졌는가? 2차 대전은 정말 좋은 전쟁이었나? 라는 것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차 대전을 보면 2차 대전은 영국과 소련, 미국이 한편이 되고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 이른바 추축국, 즉 독재국가죠, 파시즘 국가죠, 들이 벌인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난 이후에 지속적 평화가 오기는커녕 소련을 제외한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소련을 상대로 대결 상태에 들어갑니다. 냉전이 그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요? 그냥 한마디로 말한다면 1차 대전과 마찬가지로 2차 대전도 새로운 전쟁의 출발점이었다. 실제로는 냉전이 그것이다. 1차 대전은 1918년 11월 11일 오전 11시를 기해서 모든 전투 행위를 금지했고, 이후 1919년 초에 파리에서 평화회담을 벌여서 1919년 6월 28일 베르사유 평화조약으로 일단 모든 전쟁을 법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2차 대전은 약간 양상이 다릅니다. 유럽에서는 1945년 5월 8일에 나치 독일이 항복하면서 전쟁이 끝났고, 아시아에서는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전투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1차 대전과 같은 평화조약은 금방 맺어지지 않습니다. 태평양 전쟁의 경우에는 1951년 9월 8일 이른바 샌프란시스코 단독 강화조약으로 일단 법적으로 마무리 지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 뭐냐면,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라는 것은 6.25 전쟁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미국과 일본만 평화조약을 맺었지, 한반도, 남북한은 물론이고 전쟁의 당사자였던 중국이라든가 소련은 평화조약의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6.25 전쟁을 계기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공산 세력의 확대를 막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을 미국의 주요 군사기지로 만들어야겠다 해서 추진한 게 사실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이름은 평화조약이지만 실질은 공산권과의 전쟁을 위한 조약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계기로 일본은 미국의 군사기지가 된다, 기지국가가 된다. 실제로 일본은 6.25 전쟁은 물론이고 이후에 베트남 전쟁에서도 미군의 주요한 군사 발진 기지가 됩니다. 한편 유럽에서는 그 2차 대전을 마무리하는 법적 평화조약이 언제 맺어지냐면 1990년 9월 12일입니다. 모스크바에서 2+4라고 해서 동서독하고 미국, 소련, 영국, 그리고 프랑스 등 전쟁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이것은 1989년 11월 9일 날 독일의 분단을 상징하는 베를린 조약이 붕괴되면서 동서독이 통일을 해야겠다. 동서독 통일을 허용한 것이 바로 이제 이 소련이죠. 그러면서 맺은 게 이게 1990년 9월 12일에 모스크바 평화조약입니다. 그 당시에 미국 쪽에서 소련이 독일의 통일을 허용한다면 나토는 동쪽으로 1인치도 동일하지 않겠다라는 사실 거짓 약속을 하게 된 거죠. 어쨌든 1990년에 가서야 이 평화조약이 맺어집니다. 이 말은 뭐냐면 독일의 운명, 독일의 통일과 평화, 유럽의 평화는 소련 사회주의의 패배가 확실해진 이후에야 결정됐다라는 얘기이고, 다시 말해서 냉전은 2차 대전의 연장전이었다. 그러니까 2차 대전은 결코 세계의 식민지의 해방이라든가 지속적 평화를 갖고 온 것이 아니다. 또 그 이후의 과정을 보면 동아시아에서는 아직도 한반도 분단, 대결, 그리고 타이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정전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중국해, 남중국해, 대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라는 게 지금 상황이죠. 한편 미중 관계를 보면은 미국은 그 베트남 전쟁 패배를 계기로 해서 1972년도에 닉슨이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과 평화를 회복하지만, 그리고 1989년 탈냉전 이후에도 미중 간의 경제 협력은 계속 지속되어 왔지만 그 미중 간의 협력 관계가 작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사실상 끝이 납니다. 다시 말해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중국과 러시아의 주도로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해왔던 세계 자본주의 질서에서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브릭스, 1대1로, 상하이 협력기구 등이 그것이죠.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고 이란이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남아공 같은 나라들이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가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대안적 국제 경제 금융 및 무역 체제를 만들려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시적으로 보면은 소련이라는 사회주의 체제는 1차 대전의 와중에서, 공산주의 중국은 2차 대전 이후 국공 내전을 통해서 성립하게 됐는데, 소련은 89년 그리고 91년 소련 해체로 망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망했다고 생각하는 사회주의 국가 소련과 중국이 협력을 해서 글로벌 사우스와 함께 미국과 서방이 주도했던 기존의 어떻게 보면은 착취적이었던 자본주의 경제 질서에서 벗어난 새로운 체제 건설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2차 대전은 왜 항구적 세계 평화를 이루지 못했을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 처칠과 미국의 루즈벨트가 1941년 8월 대서양 헌장에서 천명했던 민족 자결의 원칙을 실제로는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차 대전의 결과로 그동안 서구 자본주의 국가의 식민지였던 제3세계 국가들이 정치적으로 해방되기는 했지만 경제적 지배는 아직까지도 계속되어 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차 대전 이전의 식민주의를 그냥 식민주의라고 하고,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주도했던 식민주의는 보통 신식민주의라고 하죠. 더 중요한 거는 2차 대전 전쟁 과정에서 나치 독일로부터 해방된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스 등의 자주적이며 진보적인 사회 건설 노력을 미국과 영국이 좌절시켰기 때문입니다. 소련 또한 자국의 안보를 이유로 동유럽 국가들을 군사력으로 위성 국가로 만들었죠. 다시 말해 소련도 민족 해방이나 인간 해방에는 역행했던 것입니다. 요컨대 2차 대전은 겉으로는 민족 해방, 인간 해방, 민족 자결의 시대를 연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미국 대 소련의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의 생사를 건 결투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차 대전의 진실과 관련해서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차 대전은 이 잘못된 상대와의 전쟁이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가장 막강했다고 하는 그 나치 독일을 격파한 것은 보통 생각하는 듯이 미국이 아니라 소련이었다. 80% 이상이 소련 역할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우선 2차 대전에 이르는 과정을 보면 1930년대 대공황 당시에 이른바 떠오르는 자본주의 국가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미국, 독일, 일본입니다. 미국은 1865년 남북전쟁을 마무리로, 독일은 1871년 보불전쟁 승리와 독일 제국 선포로, 그리고 일본은 1868년 그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국가 통일과 함께 이른바 2차 산업혁명에 나서면서 영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자본주의 패권의 경쟁자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추구하는 소련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소련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이기 때문에 대공황의 영향을 받지 않았죠. 그런데 이 소련이라는 나라는 미국, 독일, 일본은 물론이고 영국이나 프랑스 등 같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적대적 체제입니다. 왜? 자본가 계급의 소멸을 추구하는 체제니까요. 미국과 독일과 일본은 신흥 자본주의 국가이긴 하지만 세계 자본주의 세계 체제를 유지를 하고 그 안에서 1등을 하겠다는, 그러니까 같은 체제 내에서의 경쟁자일 뿐이지 적대자는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해서 미국, 독일, 일본은 자본주의 체제 수호의 공통 목표를 갖고 있다는 거죠. 소련은 아닙니다. 소련이야말로 사라져야 될 체제였죠.
1917년에 그 소련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났을 때 영국의 처칠이 말한 유명한 말 있잖아요. 공산주의는 요람에 있을 때,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여버려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 영국, 뭐 일본 이런 나라들이 소련 내전에 참여한 거 아닙니까? 1933년에 집권한 나치 독일이 36년에는 뭐 라인란트를 점령하고 또 38년에는 오스트리아와 합병하고 38년 8월 달에 그 자국 독일인들이 많이 있는 체코의 수데텐란트라는 데를 합병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강경 대응하기보다는 바로 다음 달에 1938년 9월 달에 뮌헨 협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수데텐란트 합병을 용인을 해주고 더 이상은 하지 마라. 그게 끝냅니다. 그걸 이제 유화 정책이라고 하죠. 그 당시에 영국과 프랑스가 나치 독일과 뮌헨 협정을 맺은 이 속내는 뭐냐면 히틀러가 엄청난 인종주의자고 반유대주의자고 특히 이 소련의 볼셰비키들을 너무나 미워했으므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체코 합병까지도 용인을 해주면 소련 공격에 나서지 않을까라고 내심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939년 여름에 히틀러가 이웃나라인 폴란드마저 내가 먹겠다 하면서 유화 정책은 파탄이 났고 그러면서 히틀러가 영국과 프랑스를 불신하게 됐고 그렇게 되니까 히틀러가 스탈린하고 1939년 8월 23일에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고 폴란드 등을 같이 분할 점령합니다. 이게 39년 9월 1일 독일의 나치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시작이 된 거죠. 사실 그 스탈린은 독일의 침공을 굉장히 무서워해서 1936년 스페인 내전 때부터 계속 서방에 대해서 우리와 힘을 합쳐서 나치 독일을 견제해보자 했으나 영국과 프랑스는 냉담했죠. 그러니까 스탈린 입장에서는 자위를 위해서라도 독일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 해서 맺게 된 겁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폴란드의 동쪽과 함께 발틱 3국이라든가 핀란드 같은 나라까지도 정복해버리죠. 사실 뭐 그렇게 따지면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뭐 그렇게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나눠 먹었으니까요. 동유럽을. 어쨌든 이렇게 되니까 게다가 이제 40년이 되면은 뭐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까지 나치 독일이 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됐죠. 여기서 이제 약간 이제 어그러진 게 독일이 영국까지도 정복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그러다 보니까 에라이 이제는 소련을 공격하자 해서 1941년 6월 22일 날 나치 독일이 공산 소련을 침공하게 됩니다. 이 41년 6월 22일에 독일의 소련 침공이야말로 2차 대전의 결정적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제까지 소련을 아주 저건 공산주의 체제라서 믿을 수가 없는다 했는데 소련이 나치랑 싸운다? 그렇다면 적의 적은 우리의 편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그 41년 6월 22일 날 독일이 소련을 침공을 했고 41년 그걸 보고 나자 미국과 영국이 이제 전쟁에 들어가도 되겠네 해서 41년 8월 달에 처칠과 루즈벨트가 대서양 헌장을 맺었고 그리고 41년 12월 5일 날 사실 그 당시에는 나치 독일이 늦어도 3개월 내로 이긴다고 그랬어요. 근데 못 이겼어요. 못 이기고 12월 5일 날 한 5개월 뒤죠. 소련이 모스크바 근교에서 최초로 반격에 나섭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일본이 진주만 기습을 했고 그리고 12월 11일 날 나치가 미국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진정한 2차 대전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소련은 1942년 겨울부터 43년 봄 사이에 스탈린그라드 공방전에서 이기면서 공세로 전환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치 격파의 8구할은 소련 몫이다라는 겁니다. 우선 소련군은 1941년 6월부터 1945년 5월 히틀러가 항복할 때까지 독일이 항복할 때까지 4년간 나치군의 주력 부대와 전투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치군 부대의 80% 이상이 동부전선에 있었다고 그래요. 동부전선에 나치군이 260개 사단, 서부전선엔 60개 사단밖에 안 됐어요. 반면에 미국과 영국은 1942년 5월 달에 스탈린에 대해서 올해 안에 서부전선을 열겠다. 다시 말하면 대서양 쪽에서 나치를 공격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이 약속을 2년 동안 지키지 않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펼친 게 44년 6월이에요. 다시 말해서 미국과 영국이 유럽 대륙에서 나치하고 싸운 거는 1년도 안 됩니다. 11개월밖에 안 돼요. 그동안 미국과 영국은 영국이 애지중지하는 북아프리카와 중동을 지키기 위해서 북아프리카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이거는 통계로도 이 소련의 이 주도적 역할이 드러납니다. 2차 대전에서 전사했거나 부상했거나 포로로 잡힌 독일군이 1350만 명이라고 그래요. 이 중에서 1000만 명 이상이 동부전선에서 나왔습니다. 독일군 전사자의 90%가 소련군에 의해서 죽었다고 그래요. 소련군의 전사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전사자, 죽은 사람, 저 죽은 군인 1300만 명입니다. 미국과 영국군 60만 명입니다. 레닌그라드 전투에서 죽은 소련군만 해도 60만 명이에요. 베를린 입성을 위해서 이 죽은 소련군이 10만 명이에요. 그런데 유럽 전장에서 죽은 미군이 1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 8, 90% 이상은 소련군이 다 한 겁니다, 사실은. 통계에 따르면 미군 전사자 대 소련군 전사자의 비율이 1대 53이었다고 그래요. 미군 한 명 죽을 때 소련군은 53명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른 거죠. 게다가 소련 내에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재산 피해만 해도 뭐 1280억 달러라고 합니다. 대략. 이게 소련 GNP의 한 25년치라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이 유럽, 서유럽이나 미국에서는 2차 대전에서 소련이 이토록 엄청난 희생을 치렀다는 사실을 몰라요. 뭐 지상 최대 작전이니 발지의 전투니 뭐니 해서 미국에서 나온 영화만 들여다보니까 미국이 다 이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소련군이 2차 대전을 이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에도 보면, 현재 와서도 보면 소련과 중국은 2차 대전을 반파시스트 전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승전 기념일 5월 8일을 또 8월 15일을 굉장히 크게 기념하는 반면에 서방에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기념하지 않습니다. 왜냐? 독일이나 일본이 지금 서방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2차 대전 승전 기념일을 별로 그렇게 크게 기념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 알아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2차 대전을 통해서 그러면 미국은 민족 자기의 원칙을 지켰는가? 자, 그걸 봅시다. 41년 8월 달 대서양원전에서 처칠과 루즈벨트가 약속을 했죠. 미영 수호가 처음 만난 게 1943년 1월입니다. 드디어 소련이 나치를 이길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 보였을 텐데 북아프리카의 카사블랑카에서 모여가지고 합의한 게 뭐냐면 독일의 항복 그리고 전후 처리는 미국과 영국과 소련이 합의로 처리하자라고 했어요. 그 첫 사례가 이탈리아입니다. 1943년 여름에 미국, 영국 연합군이 북아프리카에서 시실리 섬을 거쳐서 로마에 입성했어요. 그 당시에 소련은 동부전선에 묶여있었기 때문에 없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탈리아 무솔리니의 항복을 받아내면서 소련의 참여를 배제한 것은 물론이고 이탈리아 내에서 반파시스트 전쟁을 벌였던 레지스탕스 세력을 무장해제시키고 국내 정치에 대한 참여를 막아버립니다. 흔히 한 나라의 국내 정책과 대외 정책은 동전의 양면이다. 같은 내용이다라고 하는데 이탈리아 반파시스트 세력, 즉 레지스탕스 세력의 항전은 외국군 침략, 나치의 침략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지만 국내 보수 세력에 맞선 내전이기도 했습니다. 즉 기존의 이탈리아 지배 엘리트, 왕가와 군, 대주주, 은행가와 기업가, 그리고 교황청까지도 1922년 무솔리니의 집권을 도왔고 그로부터 커다란 혜택을 입었습니다. 이탈리아 레지스탕스는 이들 보수 세력을 권좌해서 몰아내고 전후 이탈리아 재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미국과 영국, 즉 해방군이죠. 해방군이 보기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습니다. 왕정을 폐지해? 그리고 사회, 정치, 경제 분야에서 급진적 개혁을 한다거라?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 특히 처칠은 이탈리아의 급진적 개혁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 유럽 대륙으로 전파되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처칠은 이탈리아의 반파시스트 세력을 소련의 볼셰비즘과 같은 것이다. 즉 레지스탕스의 요구는 이탈리아에 공산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레지스탕스, 즉 반파시스트 세력은 무장해제가 됐고 미국과 영국은 이탈리아에 전쟁 이전의 구질서를 복원하게 됩니다.
그 상징적인 예가 뭐냐면 미국과 영국이 이탈리아를 해방시킨 다음에 이탈리아의 새로운 지도자를 앉힌 사람이 누구냐면 무솔리니에 부역했던 바돌리오라는 군 장교입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이탈리아 국민들은 무솔리니 없는 파시즘이다. 무솔리니만 없지 파시즘은 그대로 살았다. 라고 개탄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사례를 본 스탈린, 즉 미영이 소련을 배제한 것은 물론이고 이탈리아의 구지서를 복원한 것을 본 스탈린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이번 전쟁은 과거의 전쟁들과 다르다. 영토를 장악한 세력, 즉 해방자 또는 점령군이 자신이 원하는 사회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도입할 수 있다. 자신의 군대가 장악한 지역에 자신의 체제를 도입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답니다. 이게 유고 작가이고 공산주의자인 밀로반 질라스가 전한 말인데 전후 동유럽, 그러니까 폴란드, 헝가리 등에서 공산주의 체제를 강제 이식한 것은 바로 이탈리아 사례를 보면서 내린 스탈린의 결론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프랑스는 어땠을까요? 프랑스는 1944년 8월 달에 연합군에 의해서 해방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나치의 부역자였던 빼땅 원수, 즉 BC 정권의 지도자였던 빼땅 원수를 그대로 앉히려고 그랬어요. 영국은 드골을 앉히려고 그랬어요. 대독 항전을 위해서 영국의 망명에 있던 드골을 지도자를 원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영국은 미국의 영향력이 너무 커질까 봐 드골을 파트너로 해서 독자적 유럽을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반면에 레지스탕스, 프랑스 레지스탕스는 보다 급진적 계획을 원했습니다. 프랑스 레지스탕스는 1944년 3월 달에 레지스탕스 헌정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급진적 개혁을 추구했고 특히 미국, 영국 연합군이 파리를 해방하기 수일 전에 거대한 봉기를 일으켜서 자력으로 레지스탕스의 힘으로 파리를 탈환하려고 했어요. 그랬다가 나치 독일군에게 무참하게 패배를 당하죠. 왜 이렇게 무리한 작전을 했을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 레지스탕스들이 보기에 드골은 너무나 보수적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도 드골을 싫어했어요. 왜? 너무나 자주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드골을 영국에 대해서 드골을 그 마다가스카르 총독으로 보내면 어떨까까지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너무 어려웠죠. 그리고 빼땅은 사실은 2차 대전 당시에 그 나치 독일에 부역한 사람인데 어떻게 앉힙니까? 결국은 어쨌든 드골이 실제로 대단한 전투를 한 것은 아니지만 대독일 항전 지도자, 말하자면 나라의 독립을 지켰다는 의미에서 드골을 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944년 10월 13일 날 미국은 드골을 프랑스 지도자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A.J.P. 테일러라고 영국 역사가가 그랬다고 그러죠. 단 한 번도 전투를 치르지 않은 장군, 단 한 번도 선거를 치르지 않은 정치가인 드골이 전후 프랑스의 지도자가 됐다. 어쨌든 그래도 드골은 전쟁 이후에 유럽에서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은 하는 지도자로 역할을 했습니다. 좋은 전쟁이라는 신화를 쓴 그 자크 파월은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해방시킨 후 미국이 한 행동은 비난받아서 마땅하다. 대서양 헌장에서 천명한 민족 자결의 원칙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이탈리아하고 프랑스가 전후 유럽에서 사회주의 세력이 가장 강했던 나라예요. 만약에 민족 자결을 허용했다면 프랑스나 이탈리아는 사회주의 국가가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쟁 이후에도 미국은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CIA의 비밀 공작을 통해서 전쟁 후 첫 번째 이탈리아 총선에서 기독교 보수 세력이 승리할 수 있도록 정치 자금을 몰래 보냈고 프랑스에서는 이제 마피아 등을 동원해서 프랑스의 노조가 셌거든요. 마피아를 또 깨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견제를 했다는 거죠. 결국 이제 민족 자결 이거는 이제 허구였다는 거죠. 그런데 프랑스나 이탈리아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이제 처참하게 배신당한 나라가 어디냐면 이게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도 오랫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은 나라였고 2차 대전을 계기로 좌익 세력이 빨치산 운동을 하면서 독립국가를 세우려고 했는데 당연히 영국에서는 뺏기기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45년 초까지는 유럽들에게서는 소련군이 제일 셌으니까 뺏기게 될 위험성이 있으니까 1944년 10월 달에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하고 한 4개월 뒤죠. 처칠이 직접 모스크바까지 날아가서 스탈린하고 함께 야, 동유럽하고 발칸반도 쪽을 이게 어떻게 나눠 먹을까 해서 비밀 협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입장이 너무나 불리하죠. 지금 소련이 다 이 동유럽 서유럽까지 다 먹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그 메모까지도 남겼다고 그러는데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같은 동유럽 국가는 소련 거. 그래서 90%, 75%까지 썼고 그리스는 영국 거 90%. 그다음에 유고슬라비아는 50대 50 이렇게 나눴답니다. 이 비밀 합의에 따라서 전쟁이 끝난 후에 그리스에서 대단히 엄청난 그러니까 한국과도 비슷한 한반도와도 비슷한 내전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왕가와 보수 세력들 그리고 빨치산들. 이 그리스 내전 당시에 영국은 보수 세력을 엄청나게 지원을 했고 스탈린은 좌파 세력을 일체 지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국이랑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는 보수화되고 말죠. 그 유명한 트루만 독트린도 이때 난 겁니다. 1947년 3월 달에 영국이 더 이상 우리가 그리스 보수 세력을 못 도와주겠다. 돈이 없다. 그래서 트루만 독트린이 이때 난 거예요. 반면에 유고에서는 그 티토가 서방이 개입을 안 했죠. 50대 50이었으니까.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티토가 소련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주적 공산혁명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2차 대전 후에 자주적으로 공산주의국가를 세운 나라는 유고슬라비아하고 중국인데 유고슬라비아는 이 서방의 개입을 이때 이 티토와 처칠의 비밀협상 때문에 자주적 독립국가 세웠다가 결국은 이제 냉전 이후 90년대 이후에 다 분해가 돼버렸지만 어쨌든 이른바 그 노동자 자주관리제도라는 그리고 자주적이고 진보적인 공산 정권이 세우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과 영국은 대서양 헌장을 통해서 민족 해방, 인간 해방을 약속했지만 결국은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였더라라는 얘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1945년 2월 달에 얄타 회담이 전후 세계 질서를 위한 미국, 영국, 소련 간의 합의였는데 이것 이후로 이제 사실은 냉전이 시작되게 됩니다. 얄타 회담과 냉전의 기원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